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쿠데타에 이어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쿠데타가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횡포, 그 횡포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사법부에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뒤집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그간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기에는 어떤가요? 그리고 우리는 검찰개혁만큼이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나요? 검찰이 온갖 말도 안 되는 수사들을 진행해 오면서 사법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끊어달라고 하면 그냥 바로 끊어주는 마치 자동화기계 수준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 그리고 윤미향 의원까지 무언가 확실한 정황과 증거들이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영장이란 영장은 그냥 다 쭉쭉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반면 나경원 수사는 어떤가요? 확실한 정황과 증거, 충분히 내부 감사 등을 통해서 비리가 어느 정도 확정적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형사 7부가 나경원 딸이 임원으로 있었던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거, 이거 부분 기각이 아니라요, 압수수색 영장 통째로 기각을 하면서 나경원은 절대 수사하지 마, 이렇게 아예 수사에 제동을 걸어버렸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8.15 집회에 이 정광훈을 풀어주기도 했었고,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이 장로와 관련돼서 이 영장들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이례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용민 의원의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대놓고 국회에 보내기도 했었죠. 물론 개정안 사항 9개 중에 3개가 보충 의견이었고, 딱 1개만 이 파견수사관 정원 제외와 관련해서 이 공수처가 비대해질 어떤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을 통째로 부정한 것은 아니긴 한데요, 반대 메시지를 대놓고 국회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죠. 지금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들까요? 사법개혁을 꼭 완수시키겠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대법원장이 된 것만으로도 사법부는 개혁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벌써 이번 달 25일자로 임기가 3년이 되었다라고 하죠. 대법원장 임기가 총 6년인데 그 임기 중에 반이 지금 넘었음에도 사법개혁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사법농단 당시 66명의 판사들 중에서 단 10명만 징계로 회부가 됐고, 나머지는 징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로 회부된 이 10명조차도 전부 복귀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죠. 하라는 개혁은 진전이 없고 오히려 흐지부지 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이 계속 마치 이 누군가를 연상하게 만들어요. 윤석열. 그러니까 개혁의 완성,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국민들이 깜빡 속아 넘어갔던 것처럼 왜 도대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서 이 윤석열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까요? 지금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강한 의지에 가려져서 내부의 개혁 의지를 꺾고 승리를 거머쥔 조직, 지금의 사법부에 대한 개혁은 그렇게 잊혀져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과 똑같은 인간인가? 아니면 의지는 있지만 개인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능력도 의지도 충분한데 사법부 적폐들의 단단한 조직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팽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것도 아니면 꽤 복잡한 프로세스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이 실타래를 풀어내는데 알게 모르게 사법부 자체적으로 애를 먹고 있는 것인가?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임기의 반에 해당하는 이 3년간의 활동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짚어봐야겠죠. 일단 먼저 첫 번째,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것에 이 진원지라고 지목되는 곳이 바로 콕 집어서 법원 행정처가 지목이 되고 있죠. 그렇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를 만들자고 해서 사법행정회의와 법원 사무처 신설을 하기 위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국회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붕 떠있는 어떤 상태였죠. 그래서 2019년 9월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좀 더 풀어보자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 사법행정에 대해 의사결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수평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다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제가 되었던 재판 거래나 재판 개입과 같이 그 권한이 과도하게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을 분산시키겠다 했던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행정회의의 그 도입 과정에서부터 법관이 아닌 외부위원은 도대체 몇 명을 들여올 거냐, 고작 이런 것조차 의견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2019년 9월쯤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충 그냥 만들어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법관 출신인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올해 7월쯤이었죠. 법관이 아닌 외부위원은 8명, 법관은 3명, 그리고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총 12명으로 구성을 하자. 이렇게 몇 명으로 구성하자라고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친절히 만들어가지고 발의를 했는데, 대법원은 이 외부 인사가 과반을 넘으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국회로 제출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도 없으면서 대신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선 긋기만 하고, 선을 그었으면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임 때부터 줄곧 좋은 재판을 만들기 위해서 상고제도에 대한 개편도 하겠다. 그리고 전문법원도 도입을 검토하고 형사사건을 전자소송으로 하는 것도 준비하기 위해서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개편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017년 취임 이후 이것도 흐지부지 되다가 올해 1월이 돼서야 상고제도가 무엇인지 이제서야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간 상고 사건이 4만 건이 계속해서 넘고 있는데 어이가 없는 거죠. 이제서야 한다는 것 자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만 하고 진행이 되지 않았던 이 대부분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짚어보자면 좀 전에 말한 이 두 가지 내용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법원 내부에서 재판제도에 대한 개선의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정말 이들이 사법개혁을 목적에 두고 있는 것인지 체감되는 것이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심지어 검찰에서만 보았던 제19 감싸기 형식처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서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솜방망이에 그치는 징계 처리, 그리고 빠른 현직 복귀가 사법부에서 마치 윤석열을 떠올리게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검찰 쿠데타에 이어서 그 패턴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사법부의 쿠데타가 암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러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의 능력 부족인 건지 아니면 윤석열과 똑같은 인간인지 사실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걸 명확하게 윤석열 부류다 아니다 라는 걸 결정짓게 하는 요소는 의외로 간단하죠. 걸어온 행보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론화시켜서 계속된 그의 능력에 대해 검증을 요구할 뿐 아니라 사법부가 생각하고 있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이 단기적 플랜과 장기적 플랜이 무엇인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어지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언론이 조명하지 않기에 공론화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를 또 단순히 정치 편향적인 이 어떤 기성 언론사들의 문제로 치부하고 공론화되지 않을 거라고 절망할 게 아니라 애초에 본질적으로 조회수와 이 노출 빈도를 높여야 하는 언론사로서 이를 소비하는 소비층에게 구미가 당기게 해야 하니 특정 주제에 치우친 기사들만 쏟아내게 되어 있는 구조를 적극 이용해서 단순히 우리가 관심을 쏟아 언론에서 자연히 다루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지만 실행으로 옮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개혁은 단순히 검찰만 또는 언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정치, 재벌, 언론, 사법부에 대한 개혁과 이 안에서 적폐와 친일을 청산하는 것 모두가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이게 단발성이 아닌 인내하며 지속하는 것이 필요한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죠. 부득이 이제 가족들하고 다 함께 모이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여느 때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겠지만요. 그래도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 행복한 이러한 나날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지킬 건 지키면서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또 의지를 갖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